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일정한 순서가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건 교육을 할 때 그 교육 절차 순서가 있어요. 우리 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에도 절차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교육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떻게 저를 소개하고 그쵸?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일명 라포 형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주의를 집중시키고 왜 이 과정을 들어가는지 등등등등 이게 약간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죠. 약간 교육 단계 중에서도 아주 초반에 초반을 뭐라고 하냐면 도입이라고 합니다. 관계 형성하고 친해지고 주의 집중하고 학습 동기도 올려주고 이 시기를 도입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 보건교육을 하겠다. 내가 금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주의를 딱 집중시키기 위해 사진 같은 거 있죠. 폐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무시무시하게 딱 보여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주의 집중하고 관계 형성, 친해지는 단계가 도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거죠. 전개. 여기가 바로 중심이 되고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전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전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결이 있어요. 종결은 이제 과정을 다 끝냈고요. 이제 마무리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거 교육을 요약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리, 점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가도 성과 평가라든지 평가 같은 것도 종결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에는 요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교육 활동이라고는 여기가 한 70에서 80% 되겠죠. 도입 같은 경우에는 초음이니까 이게 많으면 안 돼요. 실제 교육은 하지 않고 이게 많으면 안 되니까 10에서 15%, 종결도 한 10에서 15%. 이 정도 절차에도 어떤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는 본격적인 교육 활동.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거. 그쵸? 그런 게 아니죠. 본격적으로 교육 활동 들어가기 전 관계 형성, 주의 집중, 본격적인 교육 활동까지만 있었으면은 전개가 됐을 텐데 뒤에 문장이 이제 핵심이죠.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 집중하는 단계는 바로 뭘까요? 이 정답은 4번입니다. 할 수 있겠죠? 종결은 아까 전에 마지막 요약하고 평가하고 전개가 실질적인 교육,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었고요. 이거는 들어가기 전이니까 도입입니다. 요약평가 아니고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 문제 같고요. 보니까 화석 연료, 우리 석탄 같은 거 태울 때 그 아황산 가스라든지 우리 뭐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SO2, NO2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과 호수나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지금 제일 큰 힌트가 제 눈에 보이네요. 이 현상의 가장 큰 힌트는 아황산 가스, 석탄 화석 연료를 연료할 때 아황산 가스가 원인이다. 아황산 가스는 우리 대기 오염 지표에서 하나였죠. SO2. 이산화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황산 가스가 원인으로 얘가 뭐의 원인이 될까요? 우리 아황산 가스 얘기가 나오면 정답은 산성비예요. 아황산 가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산성비죠. 아황산 가스가 원인이었고 그렇게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요? 호수라든지 하천에 이런 산성비가 내리면 물도 산성화가 돼가지고 생태계, 그 물고기들도 사망하고 죽고 이렇게 되겠죠. 또한 또 우리 유적지라든지 금속, 건축, 역사 유적지 이런 것들도 부식시켜 버릴 수 있고 땅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토양을 우리가 산성화시키죠. 토양을 산성화시키니까 이런 식물들 같이 우리가 자라는데 문제가 일으켜요. 그러면은 농작물이나 산림에도 큰 피해를 주는 바로 산성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아황산 가스가 원인이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산성비의 원인은 바로 아황산 가스, SO2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오존층 이거는 보통 파괴할 때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프레온 가스 있죠. 우리 냉각기 정도에서 많이 나오는 프레온 가스 아니면 배기가스 이런 것들에서 프레온 가스 하면 우리 냉각기 중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오존은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었지만 오존층은 좋은 겁니다. 성층권에 있는 이렇게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더 뜨겁게 되겠죠. 지구 온난화.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장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실효과 때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열섬은 곧 나중에 문제로 나올 거지만 이거 중요하죠. 뭐보다 높다? 도심. 우리 여의도 같은 차가 많이 다니고 건물이 많은 거 있죠. 이쪽이 만약에 뭐 도심이라고 하면 여기가 더 만약에 겨울철에 더 뜨거울까요? 어디가 뜨거울까요? 더 온도가 높은 곳. 도심 여의도랑 뭐 파주라고 해볼까요? 뭐 부도심이라고 해볼까요? 어디가 더 뜨겁다? 열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건물이 많은 여기 갇힌다는 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쵸? 도심이 부도심보다 기온이 올라가서 열이 갇히는 현상, 더 온도도 차이가 심할 거예요. 특히 여름, 겨울 중에 겨울철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기온 역전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죠. 기온 역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옆에 그림 보이시나요?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기온 역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원래는요, 정상적으로 보시면 하부 땅에 누가 많이 살아요? 사람도 살고, 이렇게 건물도 많고, 이러니까 여기가 원래 온도가 높아요. 기온이 높다라고 하죠, 하부에. 상부는 여러분 올라갈수록 차갑죠?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요, 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이 높은 온도가 올라가고, 낮은 온도가 또 눌러주면서 이렇게 공기순환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차에서 막 배기가스도 많이 올라가고요. 공장에서 막 연기도 많이 이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원래 기온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았는데 이쪽이 이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 뜨거운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럼 상대적으로 갑자기 하루가 기온이 낮아져요. 다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공기가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스모그라고 매연이 갇히게 되고, 그쵸? 그래서 계속 더 뜨겁고, 이렇게 기온이 완전히 역전된다고 해서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기온 역전 현상. 이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스모그, 유명한 사건 런던 스모그,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대기오염 상태가 심해지는 겁니다. 기온 역전 현상도 이 그림을 바탕으로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대기 오염의 이런 명칭들, 정의와 특징들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답이 3번이었어요. 자, 38번. 인슐린 주사 교육 시 사용되는 매체. 자, 이 교육 방법이 참 잘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 교육 방법, 얘가 지금 나오는데 무슨 교육하고 있어요? 인슐린 주사. 우리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자가 주사 놓는 법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볼 거거든요. 보건사업 교육이에요. 자, 보건사업에서 이렇게 보건 교육 같은 거 할 때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교육 방법이 뭘까요? 지금도 얘가 나왔네요. 국시에 잘 나오는 이 지금 시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주사 교육할 때 주사 놓는 거 시범 보여드리죠? 그러면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교육은 시범 교육에 해당합니다. 자, 시범 교육이 참 국시에 잘 나오죠. 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육 방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범을 할 때 어떤 매체라고 나오죠? 어떤 매체가 좋냐? 도구가 뭐냐? 어떤 걸 많이 사용할까요? 신생아 목욕할 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죠. 시범 교육에. 인슐린 자가주사 모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모형. 모형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같이 또 한 분씩 따라하고 시범 보이면 따라하고 이렇게 반복 사용도 가능하죠.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모형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는 우리 시범 교육하면은 매체는 모형이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고요. 하나지 더 얘기하면은 시범 교육 후에 평가는 무슨 방법을 많이 쓰죠?
최근에 시험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바로 관찰법. 그래서 이 시범 교육에 관한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평가는 시범을 보이면 따라 해보시겠죠. 그때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관찰하면서 탁탁탁 일화 기록을 하든지 체크리스트를 하든지 이 관찰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범에 대해서 키워드를 잘 아셔야 돼요. 시범의 예들, 인슐린, 자가주사, 복막투사 환자분들 투석하는 거, 신생아 목욕법, 모유수유 방법, 우리 칫솔질 교육, 불소교육 이런 것들 전부 다 시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인 매체는 정답이 1번입니다. 시범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외워야 돼요. 할 수 있겠죠? 한등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썼어요. OHP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딱 올려놓으면은 빛이 이렇게 찌면서 여기 우리 띄워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조작이 간편합니다. 조작이 뭐 용이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벽보판은 우리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벽보 붙일 수 있죠. 그런데 벽보판 같은 경우에 붙일 때 여러분 어디에 벽보판을 두는 게 좋아요? 주민들이 잘 보려면 저기 으쓱한 골목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 있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벽보판을 두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좀 인위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가상현실이라고도 하고요. 텔레비전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텔레비전은 대중매체죠. TV. TV 얘가 매체 중에서도 대중매체에 해당하는데 이 대중매체가 언제 좋냐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정보를 준다든지 교육을 제공할 때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바로 감염병이라든지. 급성 감염병 유행이 돌 때 여러분들 대중매체로 사람들이 손 씻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최근에는 코로나 해가지고 대중매체 어떤 것들이 좋은가 코로나 같은 감염병 교육에는 텔레비전이 매체가 되죠. 좋은 매체. 대중매체. 가장 빠릅니다. 빨리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정답은 1번 모형이었습니다. 40번. 모성 사망 나왔네요. 모성 사망비 이게 바로 보건 지표 중에 하나인데 보건 지표에도 여러 가지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들이 좀 많이 까다롭기도 했는데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보건 지표를 조금 더 정의를 해볼까요? 자 보건 지표 같은데 보통 이런 계산 문제가 있죠. 이 보건 지표에는 이런 계산 문제들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몇 분의 몇 그쵸?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할 때 읽는 게 바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앙인구 자 연앙인구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해서 조사망률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싶어요. 그때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1, 2, 3 연앙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이게 바로 정의가 됩니다.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바로 모성 사망률을 가리키는 공식인데 가임 여성이 여러분들 우리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우리나라는 15에서 49세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얘가 1, 2, 3이니까 가임 여성 10만 명당 3번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자 수. 이 모성 사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모성 사망이 진짜 엄마가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망하는 거? 우리가 모성간호단원에서 배웠던 임신, 출산, 임신 후에 산육기 때 사망한 수를 모성사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몇 곱하는 게 헷갈리고 어떤 거는 1000을 곱하고 어떤 거는 10만을 곱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얘기를 나눌 때 어떤 걸 곱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성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얘가 가장 강력해요. 얘가 들어가면 끝에 무조건 10만을 곱하세요. 근데 만약에 비례 사망 지수 B, 아니면은 우리가 비비로 끝나거나 아니면 시작하면요. 무조건 100 곱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웬만하면 1000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예를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예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모성 사망률이라고 나오죠. 근데 뭐가 아까 제가 절대적이라 그랬어요? 여기 모성 사망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10만.
성비, 비로 끝났죠. 곱하기 100. 모아, 비로 끝났죠. 100. 비례 사망지수, 비로 시작해도 100 곱하고요. 근데 나머지 뭐 신생아 사망률, 모성 사망 단어 안 보이죠? 비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곱하기 1000. 출산율도 100 없죠? 곱하기 1000. 주상기 사망률도 곱하기 1000. 모성 사망 비가 있어요. 아니, 근데 모성 사망 단어도 들어가고 비로도 끝나지만 제가 아까 모성 사망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곱하기 10만 하시면 돼요. 조 사망률 이것도 모성 사망 단어 없고요. 비비로 안 끝나니까 1000.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모성 사망 지금 문제가 모성 사망 비를 고르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성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용어는 알아야 되죠. 항상 엄마가 그냥 사망한 게 아니라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해야 돼요. 이게 바로 모성 사망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런데 모성 사망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자, 여기서 분자가 되는 것 있어요.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한 자가 무조건 분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거는 모성 사망률이 있고요. 어떤 거는 모성 사망비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무조건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한 자. 분자는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한 자. 자, 그 다음에 률과 비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률이 되려면요. 이제 분모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가임 여성이면 분모가 됩니다. 아까 가임 여성이 몇 세에서 몇 세? 15에서 49세가 바로 분모가 되면요. 끝에 10만 곱하니까 모성 사망 률이 됩니다. 근데 모성 사망 비가 되려면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뭐일 때? 출생아가 수가 이게 바로 분모가 되면 바로 모성 사망 비가 됩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아비 할 수 있겠죠. 가임 여성은 률, 출생아는 비. 그래서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한 자가 모성 사망 비가 되어요. 분모와 분자가 무엇이 되는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암기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40번 모성 사망 비. 모성 사망 비는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죠.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모성 사망은 뭐였어요? 그냥 사망이 아니라 엄마 사망이 아니라요. 어떤 사망이라고요? 바로 우리 모성 간호에 해당하는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 원인이 임신 또는 출산 과정에서 아니면 산욕 때 사망한 것을 모성 사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모성 사망이라는 거를 딱 두고 우리가 이게 끝에가 비인지 률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거 아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성 사망 비는 문제에 나와 있네요.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 분만, 산욕으로 사망자 수. 이거 아까 읽는 법 1 곱하기 이거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읽는 거 기억나시죠? 분모를 읽고 분모, 뭐뭐당, 그 다음에 분자를 읽으면 되죠. 그래서 그래 우리 모성사망비 한번 적어볼까요? 모성사망비는 여기 적힌 거로 출생아 1, 그때 태어난 출생아 수가 바로 분모가 되죠? 그쵸? 분모. 그래서 출생아 수 곱하기 분자는 뭐가 될까요? 분자는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뭐가 된다? 분자는요 고정입니다. 바로 모성 사망을 적혀줘야 되니까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자 수. 되시겠죠? 끝에 여러분 모성 사망 들어가니까 몇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또 공부하셨죠? 10만. 그쵸? 끝에 10만 더하면 됩니다. 10만 곱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읽어볼까요?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자 수. 이렇게 해서 정의를 읽어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모성사망기입니다. 모성사망기. 이해되시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문제는 모성사망률을 고르는 거네요. 항상 분자는 고정입니다. 분자는 뭐가 되냐면 모성사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신, 분만, 산욕으로 사망한 자.
이거 분명히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분자가 될 거고요. 분모가 이제 무엇이 될 거냐 하고 곱하기 끝에는 무조건 10만이겠죠. 모성사망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무엇을 곱하냐 하면 자, 이게 모성사망률은요. 바로 가임여성이 됩니다. 류를 하니까 여기는 가임여성. 무조건 분모가 여기는 가임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임여성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몇 세라 그랬죠? 15에서 49세. 그래서 가임여성 10만 명당 임신, 분만, 산욕으로 사망자 수. 이게 바로 모성 사망률이 됩니다. 아까 B는 분모가 출생아가 되죠. 률은 분모가 가임 여성이 된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자는 고정이에요. 임신, 분만, 산욕으로 사망자 수.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가임 여성 10만 명당 어디 있어요? 가임 여성 10만 명당 임신, 분만, 산욕으로 사망자 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됩니다. 이거 1번은 뭐예요? 그 해에 우리가 연항 인구 1000명당 그의 사망자 수. 이거는 조사망률 같네요. 그쵸? 아까 전에 있는 조사망률. 그쵸? 출생아 1000명당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망자. 이거 같아요. 그때 출생아 분의 1세 미만. 1세 미만. 그때 곱하기 1000. 1세 미만 뭘까요? 영아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뭐예요? 0에서 4세. 0에서 4세는 모아비. 그쵸? 모아비라고 하고. 가임 여성 100명당 0에서 4세 인구. 모아비. 끝에 B니까 배꼽하네. 그 다음에 건강한 전체 인구분의 건강한 전체 인구 1000명당 곱하기 1000이겠죠. 처음에 건강한 인구입니다. 그냥 인구도 아니고 건강한 인구. 그 다음에 곱하기는 1000일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질병에 걸린 그 기간에 질병이 발생. 이건 뭘까요? 발생률. 우리 발생률, 이완율 있을 때 발생률입니다. 그쵸? 전체 인구라고 하면 이완율이겠지만 발생률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문장은 2번 모성 사망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보건 지표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공식과 읽는 방법 하시면은 우리가 정의도 찾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모성 사망은 끝에 몇 곱한다? 10만. 비비로 처음 시작하고 끝나면 곱하기 100. 나머지는 거의 다 1000 곱하시면은 완전한 우리가 공식도 숙지하기 좋게 됩니다. 40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41번. 자, 이번에는 수인성 감염병 나오네요. 수인성 감염병은 수가 뭐예요? 물수자예요. 물이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증입니다. 경구, 물은 우리 경구로 먹죠. 그래서 오염된 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수질 오염이 너무 심할 경우는 이거를 마시고 감염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인성 감염병을 외워야 되는데 몇 가지를 보통 외울 거냐면 6가지를 암기할 거예요.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 뭐 연령에 따라 뭐 노인이 먼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한강물을 마셨잖아요. 그 한강물을 마신 그 모든 주민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행이 엄청 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이 물이 만약에 오염돼가지고 이걸 마셨다면 다 같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종류 6가지를 외워볼 건데 이게 좀 암기긴 하거든요. 이 6가지가 암기인데 한번 어떻게 외워볼까요? A 회사에 콜라를 마셨어요. A 회사의 콜라를 마시고 세균성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질로 여러분 여기 걸리니까 막 장이 꼬이면서 파열돼가지고 결국에는 출혈성 대장균을 모인 대장균이 생겼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럼 6가지 한번 해볼게요. A형 우리 대표적으로 A형, B형, C형 간염 있죠. 그 중에서도 A형 간염이 우리 식기도 그렇고 음식 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죠. 그쵸? A형 간염, A 회사. 여러분 콜레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짱이 장티푸스. 파는 파라 비슷하죠.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출혈성 대장균. 자, 그러면은 6가지 A 회사의 A형 간염, 콜라를 먹고 콜레라, 세균성 이질로 장티푸스, 장이 파열되어 파라티푸스, 출혈성 대장균이 생겼다. 이렇게 6가지를 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수인성 감염병 아닌 거를 고르는 거죠. 문제 잘 읽어야 되죠. 자, A 회사에 콜라를 마시고 세균성 이질로 장이 파열되어 출혈성 대장균이 생겼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말라리아만 남았네요. 말라리아는 중국 얼굴 날개 모기로서 이거 모기 매개죠. 모기가 매개시켜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열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도 곧 지금 날씨가 열대 기후로 이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말라리아도 잘 출현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43번. 오, 이번에는 자연독이 나왔네요. 저번에는 우리 자연독 말고 감염형 뭐 세균성 식중독, 감염형 독소용 해가지고 이런 세균성 식중독이 나왔죠. 그쵸? 근데 세균성 식중독 말고도 자연독 식중독이 있어요. 이 자연독도 암기긴 하거든요. 감자 중독, 아니면은 조개, 뭐 등등등등 있는데, 자, 이번에는 자연독 식중독 중에서도 조개 때문에 달할 수 있는 테트로도톡신은 이거 보고의 독입니다. 보고 먹고 이렇게 외울기도 해요. 보고 먹고 테트리스 하러 가자 이렇게. 이게 사망률이 높죠. 우리 보고집에서 보고 먹다가 얘가 잠복기도 짧아가지고 갑자기 독이 올라가면서 호흡 중추를 자극하면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자, 보고 독은 뭐라고 한다? 테트로도톡신. 이 독소 이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독소 이름을. 그죠? 테트로도톡신. 1번은 보거. 2번에 미틸. 이것은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미쳤다. 미틸. 그래서 조개 중독을 미틸로톡신. 정답 2번이죠. 조개니까. 자, 베네. 이거는 굴 중독입니다. 굴을 여러분 우리 삶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먹어요? 칼로 굴을 칼로 베네루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에 싹이 나서 솔라닌. 그 다음에 무스카리는 옷을 버섯 중독입니다. 옷 벗어가기가 이상하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무스카린, 버섯 중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굴을 칼로 빼네. 그래서 1번은 보고 중독, 2번은 미틸로는 조개, 4번 솔라닌은 감자, 싹, 그 다음에 베네루핀은 굴, 무스카린은 우리가 버섯 중독입니다. 독버섯. 그래서 맞는 정답은 이거는 2번이 되죠. 조개 먹고 미틸.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외워주세요. 자연독은 암기니까 선생님들 나름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염을 일으킬 때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키고 이럴 때마다 부담금이 있어요, 제도가. 여러 가지 부담금 제도를 조금 구별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는지, 누가 이거를 부과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구별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어떤 분한테 하냐면 경유차가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죠. 근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뭐 SUV라든지 이런 소유자에게 이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그쵸? 그래서 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이 돈으로 충당하고 조달하는데 이 경유 자동차 소유자한테 내라고 하는 이 부담금 제도는 뭐라고 하냐면 환경 개선 부담금입니다. 누구한테 내라고 하고 있어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 남기긴 하죠. 폐기물은 어떤 분일까요? 누구한테 내라고 할까요? 폐기물은. 폐기물이 쓰레기죠. 어떤 쓰레기 많이 내는 거? 자연을 많이 훼손할 수 있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PVC, PCB 같은 그래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제조업자, 공장의 제조업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폐기물들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라든지 이분들한테 부담 내라고 하는 거를 폐기물 부담. 수질 개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공장 폐수 같은 거 있죠. 오염물질을 막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 공장장 이런 분들한테 내라고 하는 거. 공해 배출 역시 우리 뭐 자동차 매연뿐만 아니라 뭐 산업 폐수라든지 사업장한테 있죠. 공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내보낼 때 공해 배출 보조당금도 있고요. 안전관리 예치금은요. 누구한테 내냐면 보통 건설 회사 같은 데 많이 내겠죠. 우리가 보통 길 가다가 어떤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어지려고 하다가 부도난 같은 경우 있죠. 부도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철거가 돼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철거도 안 되고 마치 미관상 안 좋게 뭐 무슨 좀 나쁜 음산한 기운을 뿜으면서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이 부도나 혹시나 공사 현장 같은 거를 방치를 막기 위해 그래서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에 뭐를 뺀다? 부도를 했을 때 철거비랑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공사비 중에서 한 1% 정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착공 때 예치하도록 합니다. 1% 정도. 건설 회사 쪽에서 되겠죠? 안전관리 예치금.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니까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각각의 부담금 제도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